네. 자, 여러분 교재 502쪽 제71회 기출문제 이론 평가 문제 10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출문제 69회 하고 70회 2회차 거를 해본 것 같은데요. 이제 세 번째가 되겠네요. 71회 이론 문제 1번 보시면은 다음에 설명에 적합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이랬습니다. 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자주 물어보는 셈이에요. 자,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 예측같이 하면은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이죠. 예측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확인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확인 수정하는 걸 우리가 피드백 한다고 그러죠. 피드백 같이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계정보는 의사결정 시점에 이용 가능하도록 적시에 제공될 때 적시성을 얘기하고 있죠. 유효하다. 그래서 예피적,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시성을 쫙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밑에 보기에서 4번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답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25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었다. 자, 2025년 자료가 이제 밑에 있는 자료인데 거기에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매출 원가 계산 공식 알고 있죠?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 재고액이죠. 근데 기초가 XX로 돼 있으니까 어디 걸 받아와야 돼요? 전기말 재고액을 가져와야 되는데 전기말의 재고액 보면은 취득 원가로 기준으로는 200이요. 순실현 가치로 보면은 150이에요. 아까 분계 문제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죠.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취득원가하고 순실현가치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기의 기초, 상품 재고액도, 전기말, 기말과 같은 거니까 150이죠. 자, 이제 계산이 되죠. 150 더하기 600 하면은 750이죠. 거기에서 기말 재고액을 빼는데 순실현 가치를 또 적용해야 되겠네요. 낮은 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750에서 200을 빼면은 매출원가는 550이다라고 구해지죠. 그래서 보기에 550만 원, 1번이 답이었습니다. 요 정도 문제는 우리 FAT 1급에서도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이 25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토지 재평가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유형자산의 재평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재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가격이 오르면 재평가 잉여금, 가격이 떨어지면 재평가 손실로 인식한다. 예, 재평가 손실은 손익으로 가는 거고,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자본이 되는 것이다. 알고 있죠? 자, 주식회사 한국은 24년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300만 원에 취득했으며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4년 말과 25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각각 그러니까 24년도에는 330만 원이었고 25년도에는 250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 말에는 우리가 300에 사가지고 330이 돼가지고 30만 원만큼 재평가 잉여금이 자본에 유보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평가를 합니다. 250으로 가격이 80만 원 떨어졌네요. 예. 그러면 이 80만 원을 전부 재평가 손실로 보면 안 되죠.
예, 전기평가 때 30만 원만큼의 잉여금이 있잖아요. 그 잉여금 30만 원을 상계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 30만 원을 먼저 상계하고 모자라는 50만 원 이것만 단기의 손실로 봅니다. 재평가 손실. 그래서 답은 1번에 있습니다. 답은 재평가 손실이 50만 원이다. 왜 80만 원이 아닌지 아시겠죠? 전기에 만약에 재평가 잉여금이 없었다면 재평가 손실 단기에 80만 원 맞아요. 예, 하지만 전기의 재평가 잉여금을 상계시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30만 원 그거 상계하고 50만 원만 재평가 손실이 된다. 네, 1번이 답입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도 추가된 이론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론 정리할 때 제가 꽤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 부분 기억이 나셔야 돼요. 다음 4번으로 가봅시다. 주식회사 한공은 당기 중 유상증자를 2차례 실시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떻게 해요? 서로 상계하는 거예요. 이거 예? 서로 상계해야 돼요. 단 전기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없다. 예, 전기말이 없었네요. 그렇지만 올해 2차례 실시했기 때문에 한 번 있을 수가 있어요. 자, 6월 5일 첫 번째 유상증자입니다. 500주 했고요. 한 주당 발행 금액이 10,000원, 액면 금액이 5,000원인데요. 네, 그러면은 두 배로 할증 발행했죠. 한 주당 5,000원씩 할증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0원 곱하기 500주 하는 거죠. 5,000원씩 할증 발행했으니까 그러면 25에 동그라미 5개 250만 원 6월 5일 날 뭐가 발생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했죠?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0월 20일 날 또 유상증자를 합니다. 발행 주식수는 이번에 1000주. 한 주당 발행 금액은 4,000원, 액면 금액은 5,000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할인 발행을 했군요. 그리고 주식 발행 수수료가 또 10만 원이 발생했네요. 이 10만 원은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해야 돼요. 플러스. 자, 그러면 5,000원짜리를 4,000원에 발행했다. 1,000원이죠. 할인 발행 금액이. 1,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은 100만 원이죠. 그런데 요 10만 원이 수수료니까 10만 원까지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집니다. 그러면 110만 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각각 잔액을 남기면 안 되죠. 두 가지는 서로 상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 250이 아니라 여기 할인 발행 차금 110만 원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걸 없애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140만 원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250에서 110을 빼면은 바로 140이 되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 네. 그래서 4번의 질문에서 두 차례 유상증자를 했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냐 했을 때 6월 5일 날 발생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 250을 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고 보시면 안 된다 이거죠. 10월 20일 날 110만 원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줘가지고 이건 없어지고 이제 14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남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어, 100만 원은
이렇게 나온 거죠. 한 주당 발행 금액이 4,000원이죠. 근데 액면 금액은 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할인해서 발행한 거죠. 1,000원 곱하기 여기 1,000주. 예, 1,000원씩 할인해서 발행했고 주식 수가 1,000주니까 곱하기 하면 10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만 원. 그런데 수수료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110만 원으로 인식해야 돼요. 수수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4번처럼 우리 TAT 이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자본거래 문제라고 그럽니다.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 그러니까 증자나 또는 감자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FAT 1급에서는 여간에서 이 4번과 같은 문제는 출제를 안 하는 편입니다. FAT 1급에서는 난이도를 좀 낮추려고 TAT하고 좀 그보다 좀 낮추려고 어, 자본거래를 잘 안 내는데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출제 범위에 들어있긴 한데 안 내는 편이고 TAT 2급에서는 자주 내는 편이에요. 이게.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 이건 FAT 1급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아무튼 단기 매매증권 뭐 취득이나 처분,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결산 때 평가하는 거, 이거는 FAT 1급에서도 많이 다룹니다. 자, 9월 1일, 24년 9월 1일 날 주식회사 회계주식 1000주를 주당 1,200원의 현금으로 취득하고 수수료를 10만 원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1일 날 취득할 때 취득 원가는 1000주 곱하기 1,200원입니다. 그럼 120만 원에 취득한 것이에요. 9월 1일 날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는 얼마다? 120만 원이다. 수수료를 왜 포함하지 않는지 아시죠?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다음 24년 12월 31일 회계 주식회사 회계 주식의 공정가치가 주당 1,40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가를 중간에 했군요. 1,400. 예, 그래서 이제 잔고 금액이 1,000주니까 14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이제 한 주당 200원씩 그 20만 원의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아니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24년도 손익에 반영됐고요. 자, 25년 4월 1일 주식회사 회계주식 1000주를 주당 1,000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전기말에 평가했던 1,400원짜리를 1,000원에 매각한 걸로 딱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400원씩 손실을 받고요. 1,000주니까 40만 원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을 봤다. 1,400원짜리를 1,000원에 매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원씩 손실 봤죠? 4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은 40만 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다.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맞죠?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항공의 오류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은 800만 원이다. 다음 회계 처리 오류 사항을 수정한 후 당기 순이익. 예.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수정전에 800이니까 이 수정건이 이익을 증가시키냐 아니면 감소시키느냐 이걸 판단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수정. 지급 당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 40만 원을 계상을 누락했습니다. 여러분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은 보험료에서 차감시켜 줘야 되죠. 차기로 이연할 이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용의 이연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보험료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사항,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 미지급분 30만 원을 누락했어요. 자, 차입금이라는 건 빌린 것이고 거기에 발생이자라는 건 이자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겠죠. 비용 발생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죠. 마이너스. 그래서 40만 원 플러스에 30만 원 마이너스는 두 개 합치면 플러스 10만 원이 되죠. 그래서 80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답은 2번에 있습니다. 810만 원으로 수정이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셨죠? 조금이라도 좀 어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이해가 가게 되죠. 자, 그래서 6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8번 부가가치세, 9번, 10번 소득세, 이렇게 되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한 게 있죠. 자, 1번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죠. 예, 법인은 모두가 일반 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2번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간이과세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5년이 아니라 3년일. 네, 일단 다음 3번 가볼게요. 이거 3년이 아닌가 싶은데 3번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8천만 원 미만을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적용했던 기준이고 지금은 1억 4백만 원 미만이죠. 예. 다음 4번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대가입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간이과세자 정리했던 부분의 이론을 한번 살짝 가서 보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에서 저기 간이과세 포기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적용받지 못한다. 이 부분은 우리 본문에서 없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간이과세 자 조건에 에, 10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 제7절 간이과세자 1 적용 범위에 보시면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8천만 원 미만은 1억 4백만 원으로 개정하기 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2번은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간이과세자 포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은 5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일반 과세자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보면요. 8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5년치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이렇게 기간 날짜가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해당되는 건인가를 날짜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 1기 부가가치세 확정 과세 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3월 29일 거, 예,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정 때 신고가 된 거니까 이건 빼야죠. 네, 여기서 뭐 신고 누락이라고 만약에 3월 29일 현금 매출액 500만 원이 예정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라고 했다면 일기 확정 때 예정 누락분을 같이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없죠. 있나요?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했다. 네, 그런 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제외하고요. 자, 4월 8일 외상 매출액 3천만 원. 예. 여기에 외상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이니까 3천만 원에 300만 원 매출세액 인식하시고 5월 7일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의 거래처 증여. 자, 거래처 증여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이면 시가로 과세를 합니다. 300만 원에 10%는 30만 원 매출세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 19일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 예, 공급 대가 지급이 지체되어서 받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세 표준 아니다. 자, 그러면 330만 원이 매출세액이다. 답은 2번에 있습니다. 네, 2번에. 그래서 이번 8번 문제의 특이한 것은 그래요. 여기 지금 표에 날짜를 넣어놨어요. 근데 날짜에 보면은 이 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 아닌 날짜에 거래를 하나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빼내야 된다는 거 요것을 잘 챙겼어야 되겠습니다. 실수로 이걸 빼지 않으면 여기에 50만 원을 포함해서 답이 380이다 하고 4번을 답으로 찍은 사람은 틀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표에 날짜가 있을 때는 이 과세 기간에 맞는 기간인지 체크는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소득세 이론 보겠습니다. 9번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1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분리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다. 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그 조건부 종합과세죠. 조건부. 어, 그래서 조건부 종합과세란 뭐냐면은 그 금융소득 금액이 그 2천만 원이 초과하면은 종합과세하고 그러지 않으면 분리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소득세 이론에서 이 113페이지 및 그 마지막에 있는 표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해가지고 이게 바로 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방법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그 표의 맨 마지막 줄에 원천징수세율 25%에서 나오죠. 거기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해놨잖아요. 일반적인 이자 배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것은 조건부다 이거예요. 조건부라는 것은 2천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옳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분리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부과하지 한다. 이 분리과세를 반드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약간 좀 애매하니까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가 다 맞으면 1번을 답이라고 해야 돼요.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죠. 이자와 배당은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2번 맞았습니다. 다음 3번. 비실명 이자 소득과 비실명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이므로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비실명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한번 맞은 거예요. 비실명 이자와 비실명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는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실명의 경우는 원천징수 세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90%니까 지방세까지 하면 99%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종합과세 하지 않는 것이 세금을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113페이지 위에 있는 그 거기 표에 무조건 분리과세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비실명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원천징수 45%인데 가로 열고 90% 이거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이에요. 가로 속에 있는 게.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것이 그 비실명하고 직장공제하고 그다음에 법원 보강금하고 그다음에 조세특립법상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하고 이렇게 네 가지인가요? 그게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3번 맞았어요.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네, 이거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그 아까 말씀드린 113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무조건 종합과세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이 말은 뭐예요? 원천징수하고 다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다시 정산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2번 지금 2번, 3번, 4번을 읽었을 때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는 틀렸다. 1번. 아까 1번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랬죠? 뭐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분리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우리가 이 조건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에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김한공 씨 25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사업소득 수익금액에서 우리가 비용을 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회계로 말하면 당기순이익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자, 가번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이제 당기순이익은 알려줬네요. 그 이제 재무회계에서는 이 당기순이익이 이제 개인 사업자의 이제 그 사업소득이라고 보는 건데 소득세법에서는 우리 재무회계하고 다르게 수익인데 수익으로 인식을 못 해주는
내용이 있고 비용인데 비용으로 인식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세무 조정을 좀 해보아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소득세 세무 조정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서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근데 시험에 이런 10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데 하지만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니까 나번에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에 즉 우리 재무회계의 수익 항목 중에 예금 이자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장려금 받은 거 수익으로 보는 거 우리 재무회계에서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또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수입은 개인 사업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개인 사업자 김한공 씨.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자 소득은 뭐로 봐요? 금융소득으로 따로 과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득으로는 보지 않아요. 김한공 씨의 금융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김한공 씨 개인 사업자가 영유하고 있는 무슨 무슨 회사의 이자 수익은 회사의 수익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 그렇게 되면은 수익 여기서 수익으로도 보고 또 이자 소득으로도 과세하고 그러면 이중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수익으로. 예. 수익으로 안 본다. 그래서 요거를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돼요. 자, 수익에서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소득 금액은 감소하는 거예요. 200만 원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답안을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비용 항목이 있어요. 네, 소득세 우리가 빼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구하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네, 그런데 소득세법상에서는 소득세는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예, 소득세법에서는. 그래서 500만 원은 비용에서 또 차감시켜야 돼요. 자, 비용에서 500만 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500만 원 늘어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한공 씨의 배우자 격리부서에서 근무하는데 급여가 2,400만 원이에요. 예, 비용 처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도 비용 처리하는데 문제 없고 또 소득세법상에서도 김한공 씨가 지금 개인 사업자 사장인데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는 비용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에서도. 그래서 요거는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 대상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수익을 빼면 이거는 감소, 즉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비용을 빼주면 이익이 증가, 즉 사업소득 금액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플러스 300이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어서 1억 원에서 300만 원을 더해주면 조정된 사업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300만 원을 더해준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소득세 세무조정이라고 하면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조정 작업이 필요하던데 우리 TAT 2급에서 이론에서 나오는 세무조정 문제는 딱 요 수준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이사, 개인 사업자 누가 있고 또 회사에 예금 이자 수익 요거 아주 단골로 나와요. 그러면 이건 수익에서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소득세 이거 단골로 나와요. 비용 중에. 소득세법에서는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에서 이걸 빼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0번 문제 본문에서 안 배웠지 않느냐? 물론 안 배웠어요. 근데 기출문제는 딱 요 항목으로 나오니까 또 나와도 이렇게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0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론은 한 문제가 3점입니다. 3점. 그래서 10개니까 30점. 그래서 이론이 30%를 차지한다. 한 문제 3점. 배점이 작은 게 아니에요.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문제가 3점이니까. 자, 그래서 이론은 한 70%, 10개 중에서 7개 이상은 여러분이 좀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실무 수행 좀 하다 가실게요. 자, 어메이징이라는 회사로 로그인 할까요? 회사 코드 2271. 네, 주식회사 어메이징은 레고블록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겠습니다. 실무 프로세스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 과제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등 송금 명세서 작성. 이 경비등 송금 명세서 작성 문제는 제가 보기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보다도 쉬운 문제라고 봐요. 자, 공급자 정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시면 자료일은 본사 직원 식당에 사용할 상추를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고 받은 납품 확인증. 자료인은 구입대금을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이체 내역. 그래서 김순철에게 김순철 씨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요게 이제 그 송금 명세서 작성하는데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2번이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영수증 수출 명세서 작성은 생략. 네. 하지 않으면 되고요. 경비등 송금 명세서까지만 작성하라 이거.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본사. 그러면 800번 떼죠. 본사 하면 판매관리비. 식당에 쓰는 뭐 식자재 같은 거 있죠? 직원 식당에 쓰는 식자재, 쌀이라든가 뭐 반찬이라든가 이런 식자재 전부 다 복리후생비로 봐요. 복리후생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전표 입력할까요?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날짜가 1월 13일이네요. 차변의 본사 식당이니까 800번 되고 만약에 공장 직원 식당이다 그러면 여러분 제조원가로 갈 수 있도록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처 적용 생략하시고 금액이 560 플러스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560 플러스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표 입력하시고 경비등 송금 명세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서 경비등 송금 명세서 이거죠. 일로 들어가 가지고 네, 여기다 이제 거래 날짜 2025년 0113 법인명 김순철이 개인이죠. 김순철 성명도 김순철
사업자 번호라고 했죠. 사업자 번호. 개인이니까 주민번호를 넣어야 되겠네요. 주민번호가 있네요. 거기 납품 확인증에 670-928-1000-315. 거래 내역은 상추, 구입, 거래 금액은 56만 원. 송금일자 2025년 0113. CD가 은행 코드예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신한을 검색하면 됩니다. 신한 엔터 088. 계좌번호 또 입력합니다. 211-0321-1007. 예.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저장하기 단추 눌러서 저장하십시오. 예 하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네, 송금명세서가.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수행과제가 끝납니다. 다음 2번을 같이 해볼까요?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왔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기 자료는 24년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 신고 과온합에 대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이다. 과온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정 청구를 하였으며 해당 환급금이 1월 20일에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1월 20일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 경정 청구를 했을 때 해당 미수금, 예? 미수금, 환급금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 자료 설명에 알려줍니다. 미수금이었다고. 이것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하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예. 과온업 정정 청구할 때 미수금으로 이미 차변에 잡아놨으니까 오늘은 받았으니까 대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은 보통예금 기업은행, 그렇죠? 대변은 미수금. 자, 수행과제 1월 20일 일반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전표 1월 20일로 고쳐주시고 차변은 103번 보통예금이 되고요. 거래처는 기업은행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업은행 코드 걸어주시고요. 기업은행 보통 적요 생략하시고 금액이 185 플러스 대변은 미수금이라고 자료 설명에서 알려줬습니다. 미수금의 거래처는 그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장이 보낸 거죠. 거래처를 서대문 세무서 01010 코드 걸어야 되고요. 미수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코드를 걸어야 됩니다. 서대문 세무서. 그리고 대변에 185000 이렇게 부채를 감소시키면 됩니다. 아니 부채란다.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 거래의 결합은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미수금 자산 감소의 결합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대손금의 회계,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 통장 입금액은 요즘 385만 원이 입금액이죠. 전기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했던 태평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 385만 원 회수액이다. 회사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다. 예.
대손세 공제를 받았는데 지금 세금까지 다시 받았어요. 거래처로부터. 부가세 포함 385만 원이면 이 중에 35만 원이 부가세군요. 그러면 다시 부가세 납부해 줘야 됩니다. 부가세 애수금으로 35만 원을 인식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2번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은 생략하기로 한다. 예. 대손 요거는 이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원래 작성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로 안 내지 않으려고 요거는 생략해라. 그리고 대손금 회수에 대한 일반 전표에다가 대손금 회수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대손금 회수할 때도 부가세 예수금 회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2번은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관련된 건 다 생략하고 일반 전표에다가 4월 5일자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날짜 4월 5일로 고치시고요.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으로 증가가 일어나죠. 거래처가 외환은행 보통예금이에요. 코드 걸어 주셔야 돼요. 금액이 3850 플러스예요. 자, 이제 대변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부가세 35만 원 예수금 잡아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채 증가시켜 줍니다. 다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35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이었던 350만 원은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받은 걸로 하느냐? 안 되죠. 외상매출금 우리 대손 처리해버렸잖아요. 없어요. 잔액이.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그냥 충당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변이 109번입니다. 109번을 꼭 써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거래가 외상매출금 거래였거든요.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그 다음 코드를 써야 되니까 꼭 109번으로 대변 외상 대손충당금 해두시고 금액은 350만 원. 이렇게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이 회수되면요. 대손충당금에 다시 충당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왜 부가세 예수금을 대변의 부채를 인식했느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건이면은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예수금 요 분계는 필요 없어요. 대손세액 공제 안 받았으니까 다시 납부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분계가 없는 거고 대손 충당금이 300 그냥 8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전기말 그러니까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다 했다. 그러면 다시 납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도 부가세 예수금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를 한다면은 다시 납부하려면은 이 회계 처리만 한다고 해서 납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방금 한 회계 처리는 우리 장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 가지고 세금을 내려면은 이걸 작성해야 돼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자동 반영돼요. 근데 여기서는 생략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언젠가 뒤에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부가세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마이너스로 작성해요. 이때는. 왜냐하면 공제 받을 때는 거기 거래 금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데 그냥 양수로 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공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공제 받았다가 다시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의 그 거래 금액 있죠?
그거를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로. 그것만 일단 알고 계시고 나중에 실무할 때 실습을 해보시면 정리가 확실히 될 겁니다. 자, 71회의 거래 자료 문제 1, 2, 3번까지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이론 문제 10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관리로 넘어갈게요.